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처칠과 오웰 자유를 위한 투쟁 이란 제목입니다. 토마스 E. 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받은 저술가고 종군 기자 출신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처칠과 오웰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면서 이 책을 사가지고 하도 재미가 있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읽어보니까 처칠과 오웰 자유를 위한 투쟁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칠과 오웰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지도한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이 유럽 문명을, 아니 이 세계 문명을 나치 파쇼로부터 또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칠의 가장 큰 일은 나치 독일 히틀러의 야욕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명을 지켜낸 거죠. 서구 문명을. 그럼 오웰은 뭐냐? 이 오웰은 좀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조지 오웰 하면 머리에 딱 오르는 두 책이 있죠. 동물농장 그리고 1984. 동물농장은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를 동물들에 비유해서 쓴 우화적 소설이고요. 1984는 미래소설입니다. 미래의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인간을 개조하되 인간의 생각을 파괴해가지고 하나의 로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소설입니다. 동물농장은 읽으면 웃음이 나오고 1984를 읽으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읽기 힘든 소설입니다. 동물농장은 아주 경쾌하고 1984는 음울합니다. 잿빛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럼 오웰은 뭘 한 사람이냐? 오웰 또한 자유를 지킨 사람입니다. 뭘로?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라도 한국의 이 좌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보다는 사실이 뭐냐를 더 중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그냥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 빈민촌에 가보기도 하고 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사회주의 진영의 지원병으로서 스페인 내전에 가가지고 그 프랑코 군대하고 싸우는 전선에 투입되어가지고 총을 맞아서 목에 관통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행동파였습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이념과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사회주의는 버리지 않았으나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악질인 공산주의, 스탈린식 전체주의는 비판하는 입장으로 돕니다. 사회주의자 출신인 조지 오웰이 공산주의를 가장 냉철하게 본질적으로 비판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죠. 한국에서 좌파운동권 출신자가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질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지 오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릭스라는 사람은 처칠과 오웰이 이 책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책에. 처칠은 정치인이고 오웰은 문학가인데
뭐가 공통점이 있으냐? 그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처칠과 오웰은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무슨 위기가 생기면은 사실관계가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신념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930년대, 40년대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두 개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틀러, 무솔리니의 파쇼. 이건 어떻게 보면 우익 전체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건 좌익 전체주의입니다. 이 두 흐름 속에 하나에 빠져서 많은 지식인들이 좌익 전체주의, 스탈린 공산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파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좌익 전체주의가 옳다. 그러나 처칠과 오웰은 달랐습니다. 처칠은 두 스탈린주의나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똑같은 전체주의다. 둘 다 악이다. 이렇게 본 거죠. 둘 다 악이다. 지식인들과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자로서 공산주의에 친근감을 갖고 접촉을 해봤더니 스페인 내전 때 들어가 보니까 이 친소파,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와가지고 프랑코 군대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라이바린, 트로츠키파 또는 무정부주의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작살내고 암살하고 숙청하는데 더 힘을 쏟더라. 이거는 나치하고 똑같다. 그래서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똑같은 전체주의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적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 책이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릭스라는 사람도 또한 이 종군기자 출신인데 이 조지 오웰과 처칠이 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칠도 기자 출신입니다. 종군기자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보아 전쟁, 1차 세계대전 10년 좀 전입니다만 보아 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전을 했고요. 이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 때 가서 관찰해서 돌아와서 카탈루니아 송가라는 잘 써진 르포르타주를 쓴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죠. 기자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요새 한국에 많습니다만 일단 사실관계를 중시합니다.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조지 오웰과 처칠이 그런 자세를 취했다.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처칠이나 오웰이나 큰 역사적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끝났을 사람들인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두 이런 역사적 사건 덕분에 두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칠은 1930년대에 영국 정치판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독불장군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괴짜 정도 잘난 척하는 사람. 왜냐? 어느 당파에 이렇게 속하는 걸 싫어하는 이 처칠은 줄곧 무슨 주장을 했느냐? 1930년대 초반부터 히틀러가 위험하다. 히틀러가 지금 재무장을 하는데 언젠가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공군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1차 세계대전 때 워낙 많은 인명 손실을 당해가지고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눈들이가 나는 거예요. 프랑스는 20대 인구의 절반이
1차 세계대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전쟁 이야기를 처칠이 계속하니까 지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38년에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으려고 위기를 조성을 했을 때 당시에 챔블린 수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을 합니다. 그걸 뮌헨 회담이라고 그래요. 이 뮌헨 회담에서 합의를 하는데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았다. 이래가지고 챔블린은 영웅이 됩니다. 1938년에는 챔블린이 전쟁을 막았다. 뮌헨 회담을 통해서 전쟁을 막았다. 또 챔블린은 자랑스럽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다. Peace for our time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웅이 됐을 때 처칠은 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속는다. 한번 두고 보라. 히틀러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 이듬해 1939년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먹어버리고 폴란드까지 치는, 그러니까 비로소 영국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영국의 국민들도 예언자 역할을 했던 처칠을 자연스럽게 수상으로 영입을 하는 거죠. 수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전쟁 지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처칠을 구하고 처칠을 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뭐냐?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가지고 돌아와서 사회주의자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동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련과 손잡고 나치 파쇼를 타도를 해야 되는데 설사 공산주의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걸 왜 하느냐 해서 카탈루니아 송가라는 그 유명한 책은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판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책을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서너 군데 퇴짜를 맞다가 겨우 책을 냈는데 이게 이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는 2,000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무렵에 이 조지 오웰은 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투병 중에 쓴 책이 두 가지죠. 하나는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폐결핵이 도지기 전에 썼고 정말 폐결핵과 싸워가면서 지금 사라져가는 자기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서 쓴 책은 1984입니다. 이 동물농장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나왔으니까 그건 잘 팔렸어요. 그때부터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좀 남 빚도 지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조지 오웰은 마지막 3년을 1984를 쓰는데 바치는데 어느 외딴 섬으로 갑니다. 섬에 가서 친구를 또 만나지 않고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또 수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쓴 것이 1984입니다. 1948년, 49년에 쓰고 그리고 50년에 죽었습니다. 최근 49년 그리고 50년 초에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감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념보다도 사실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전에 스스로 가서 목 관통상을 입어가면서 그리고 친소파 그 형사들로부터 쫓겨가면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체험을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된다. 공산주의 실상은 이것이다. 지금 파쇼하고 싸운다고 공산주의의 실상을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데 특히 많은 지식인들이 서구의 지식인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건 잘못되었다.
이 진상을 어떻게 폭로할 거냐. 기사로서도 하지만은 소설로서 하겠다 해서 두 편의 소설을 만든 것이고, 마지막이 1984이죠. 1984를 출판하자마자 곧 죽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은 1984가 어느 정도 히트하고 하는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동물농장과 1984 이걸 합쳐서 팔린 책이 5천만 부라고 합니다. 5천만 부가 아마 1984가 더 많이 팔렸을 겁니다. 이 문학인들 이런 사람들 랭킹을 내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동물농장과 1984가 항상 10등 안에서 돕니다. 1984가 1등으로 꼽히는 그런 조사도 많습니다. 그건 많이 팔렸다는 것이 아니라 1984는 냉전 시절에 이 소설은 동구나 소련에 사는 지식인들한테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등불. 이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본 것이 1984다. 그래서 1984를 읽으면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도 이 소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84 안에는 명문이 많습니다. 명문. 이렇게 인용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하면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즉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행동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말도 나오겠습니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권력을 가지면은 과거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의 권력을 만들어낸다. 지금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한국 현대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적 역사관으로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속여가지고 계속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에 빗댄 말 같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인멸하는 것. 이것이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지우는 것.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의 공적을 지우는 것.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국민을 파괴하게 된다. 국민을 파괴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국민적 자질을 파괴하게 된다. 즉 국민이 애국심도 없고 법률도 지키지 않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가지고 그냥 군중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중이 돼버린다. 이 소설에서는 이런 대목 나옵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무식은 힘이다. 이게 구호입니다. 1984의 세상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구호가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무식은 힘이다라고 구호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서 이름도 어떠냐 하면요. 검찰 부서를
애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잡아서 막 고문하는 부서의 이름이 애정성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 선동만 하는 부서의 이름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그리고 전쟁만 하는 부서는 평화성입니다. 평화성.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사람도 거꾸로 된 도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조지 오웰은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안 사람입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도 그 유명한 명연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죠. 처칠과 오웰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말의 힘을 안 사람입니다. 말의 힘. 이 경우는 영어겠죠. 영어. 말의 힘을 안 사람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조지 오웰이 쓴 이 동물농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문장이 평이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데서 영어 부교재로 이 동물농장의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처럼 아주 쉽습니다. 쉽고 문장이 짤막짤막하고 합니다. 조지 오웰은 그런 문장을 좋아했습니다. 현학적인 문장, 복잡한 문장, 그것보다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장.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쓰면은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이 조지 오웰의 충고가 있습니다. 정치와 영어라는 수필에서 조지 오웰은 이 수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신문사에 서평 담당 기자를 오래 했으므로 많은 책을 읽고 쓴 이 에세이가 참 좋습니다. 정치와 영어라는 수필에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조지 오웰의 6가지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활자를 통하여 익숙해진 은유, 비유법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은 쓰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쓰는 언론에서나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하늘의 별 따기라든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런 흔히 익숙해진 비유는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짧은 단어가 있다면 굳이 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단어나 문장을 짧게 하라는 뜻이겠죠. 한 단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반드시 줄여라.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문장을 쓸 때 그런데, 그러나, 한편 이걸 앞에 붙이는 거, 이런 것을 붙이지 말라는 뜻도 되겠죠. 능동형 문장을 쓸 수 있을 때는 수동형을 쓰지 말라. 수동형을 쓰지. 우리가 지금 영어를 영어 영향이 끼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동영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동영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5번째, 일상적인 영어의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외국의 문장이라든지 과학적 용어라든지 혹은 특수한 용어라든지 이런 거 쓰지 마라. 일상적인 언어에서 표현을 선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6번째는 야비한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위에서 말한 모든 원칙을 다 깨버려도 좋다. 이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야비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처칠과 오웰, The Fight for Freedom,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 투쟁은 뭘로 가능했느냐? 바로 말의 힘으로 가능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문장의 힘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쉽고 짧은 문장, 이게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